실제로 이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창피하네요. 네.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배송지를 뉴저지로 하면은 세금이 안 붙어서 배송지는 세주TV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거를 바꿔놨던 것 같습니다. 뭐 직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고요. 뿐만 아니라 직구를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이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세금 신고가 그냥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직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을 잡는 기준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비자 가격을 매출로 잡고 이 물건을 사온 가격을 매입으로 잡는 반면에 직구를 하는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고 하는 건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서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배대지라고 하죠. 배대지. 저도 예전에는 되게 이런 걸 자주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배송지를 뉴저지로 하면은 세금이 안 붙어서 배송지는 뉴저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애들 옷을 사야 되니까 이런 걸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사이트를 들어가서 멍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내가 이런 건 잘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우리도 업체를 활용하자.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저 또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이거예요. 나 매출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나는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우리 사이트에서 의뢰를 하면 나는 그걸 해외 사이트에서 이게 지금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해외에서 세금이 얼마인지, 배송료가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해서 마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입하시는 분한테 결제 금액을 요청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매출은 내가 그냥 소비자한테 요청한 금액, 내가 뭐 매입으로 잡을 거는 내가 물건을 산 거나 아니면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한 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를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냐, 그냥 내가 내 수수료로 남긴 것만 매출로 잡아야 되냐,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로 많이 나누시게 돼요.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의 매출에 대한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백화점은 입점사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백화점 매출은 순 매출로 잡는 게 맞냐, 수수료 매출로, 아니면 얘네가 판매하는 물건값을 다 백화점 매출로 잡는 게 맞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순 수수료 매출만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엔 해외 구매 대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 수수료 매출, 결국 사이트에서 판매한 가액에서 상품 매입액을 빼고 배송비 등 뭐 부대 비용을 빼고 나머지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는 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매출로 잡는 게 왜 중요하냐?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따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소득세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가세 부분에서는 이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을 진행을 하는데 매출은 8천만 원인데 나한테 남는 건 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으로 신고를 하면은 제가 일반과세자일까요? 간이과세자일까요? 일반입니다. 반면에 800만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간이과세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로 인정을 받으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는 부가세보다 훨씬 더 적은 부가세를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외 구매 대행업을 신고하실 때는 순 매출로 신고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 해외에서 물건만 떼다 팔면 나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주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국내에서 통관이 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이 되셔야 됩니다.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물건을 의뢰해 주셨을 때 개인 통관 번호를 같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통관 번호로만 통관이 되어야만 저희는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에 창고나 이런 보관 장소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재고를 보유를 하게 되면 그냥 유통업이죠. 해외 구매 대행업은 아닌 거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판매하는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의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저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주문 건별로 구매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연락이 옵니다. 사이트에서 결제된 금액은 이렇게 몇 천만 원인데 왜 매출을 이렇게만 신고했냐?
이 사실을 우리한테 소명해라, 설명해라 라는 연락이 실제로 많이 와요. 그때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미리 그 주문을 받으실 때마다 마련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매출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짜리 매출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값 얼마, 그 다음에 해외 배송지를 통한 배송지 얼마, 국내로 들어올 때 얼마, 그래서 실제 우리 마진은 얼마, 이게 건별로 다 작성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 야, 이거 건별로 하는 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냥 뭉탱이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실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몇 천만 원 매출액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부가세 신고한 매출가액은 이거구나, 이게 맞구나라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 과세자일 때는 1년에 한 번, 일반 과세자일 때는 1년에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넣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대표님들께 확인하는 절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인보이스라든지 혹은 배송대행지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서류를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는 뭐 간이나 일반에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신고했던 수수료에 대한 매출에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 비용들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계산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 또한 잘 마련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본인이 카드 한도가 많이 안 나와서 해외에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다른 가족 카드로 구입을 하신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되시면 일시적으로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 매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거래한 건과 실제 이거를 구입을 하신 우리 구매 대행을 요청해 주신 소비자, 그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수증을 잘 모아 두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정산 금액을 건별로 내가 정리를 해놔야 되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500만 원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 결국 이것 또한 건별 정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주문건은 수수료가 없었고 어떤 주문건은 수수료가 있었는지를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결국 세금을 내고 나한테 얼마가 남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부분도 대표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배대지에다가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건 국내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해외에 있는 배송 대행지에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또 해당하는 물건을 건별로 저희가 잘 매칭을 하셔서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로서는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미국이나 혹은 뭐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이러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부를 원화로 해놔야 되냐, 뭐 달러로 그냥 해놔도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외국환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 당시마다 환율 적용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 환산을 꼭 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혹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마진보다 더 높게 돈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환 차손이 때문에 갑자기 환율이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외화가 원화로 환산되는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이 판매자가 이득을 보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물론 손해를 보는 구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원화로 환산을 해 놓으셔야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 마진과 외화 환산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얼마인지가 구분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해당하는 부분은 원화로 기입을 해 놓으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이건 결국 좀 넓은 의미에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해외에 있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국내로 배송을 하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당연히 증빙이 다 되겠죠. 반면에 국내에서 우리의 해외 구매 대행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임차료라든지 직원에 대한 비용들 혹은 여러 사이트들에 대해서 결제되는 수수료들, 부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빙을 잘 마련을 해두셔야 돼요. 간혹 아직 사업이 처음이니까 알바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양성화를 하셔서 결국 그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증빙을 조금 잘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러한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가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잘 자료를 정리를 해주시길 정말 적극 권장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세무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추천해 주실 세무사가 있으신가요? 네. 세주TV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이 다른 사업들보다 조금 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정리를 해 두시면 정말 세금을 절세하시면서 사업을 키워 나가실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